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좀 어렵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역 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데, 이 지구란 말이 관할의 어디를 말하냐면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말하죠. 그래서 지구 단위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관할이죠. 관할 어디에서? 이러니까 일부에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또 다른 말로 지구 단위계란다. 그래서 지구 단위를 만드는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뭔데? 라고 하니까 토지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 단위가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지역을 관할의 일부를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면 좀 더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이다. 토지용의 합리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능 증진이라고 되어 있죠. 미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을 더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이 총 4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이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개발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 상태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하나의 계획 안에서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좀 더 이쁘고 좀 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이 여러분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지구 단위 계획 이꼬로, 그죠? 어떤 지역이 개발될 때 그냥 개발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개발한다고요?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자, 요 두 개에 대한 논점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어느 파트에 놓은 거냐면 개발 행위 허가 파트에 놓은 겁니다. 개발 행위 파트.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지역을 만약에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개발 행위를 합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돼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더라, 도로가 필요하더라 하면 도로를 뭐 하면 된다?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어떤 지역은 가보니까 개발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가보니까 그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롯데 월드타워 123층을 짓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도로라고 하는 기반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 도로를 뭐 하면 되냐면 도로를 설치하면 돼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도로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기반 시설인 도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치가 곤란한 곳은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곳은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해서 두 제도가 나눠집니다.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키워드가 뭐가 키워드가 되냐면 요 밀도란 말이 키워드죠.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거기를 맞아 관리하자.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러니까 행위를 제한해야 되겠습니까? 완화시켜줘야 되겠습니까?
곤란하니까 행위를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됩니다. 여러분 용어에서 용적률이 뭐냐면 연면적이라고 했죠. 대지 면적분에 대한 연면적. 그래서 이걸 강화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뭐한다? 낮춘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 강화 제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키워드는요. 기반시설을 뭐 해라? 부담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롯데 니네들 때문에 도로가 부족해졌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해라. 부담해라. 누가 부담해라? 롯데가 부담해라. 그래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 개념으로, 그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하면 밀도관리구역,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제도는 여러분 양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특정 지역에, 그죠? 개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는 곤란, 하나는 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란과 가능 이 두 제도로 나누어집니다. 보세요. 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는데 설치가 많은 곳, 곤란, 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뭡니까? 강화하는 겁니다.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밀도,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관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두 제도는 양립할 수가 없겠죠.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누가 설치합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 비용이 나오네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때 들어가는 전체 비용입니다. 단독이나 숙박 등 대통령령이지 않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뭐 할 때 증축할 때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건 아닙니다. 신축, 새로 짓든지 더 크게 지을 때 개축, 재축은 아니고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 돈입니다. 비용이라 했기 때문에 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좀 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롯데가 롯데 월드타워를 지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부족하더라. 근데 거기는 도로 설치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부담해라. 누가? 롯데가. 어떻게 부담하냐면요. 요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롯데 니네들이 123층짜리 월드타워를 지어서 니네들 때문에 도로가 부족하니까 도로 설치 비용으로 200억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까지 해서 여러분들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법의 주요 용어로 이제 들어갈 건데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법이죠.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 계획안적인 절차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주요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를 만드는 법인 도시개발법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개발계획. 항상 뭐부터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에서처럼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도시개발 신도시를 어떤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지, 목적은 뭔지, 그 다음에 사업은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만들어서 신도시의 청사진, 미래상 이런 것들을 개발계획을 통해서 표시합니다. 자, 개발계획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면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냐면 지정을 합니다. 섹터를 정하는 거죠. 어디가 신도시가 될지, 그죠? 위치를 우리가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요,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를 정합니다. 사업 시행자. 뭐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겠죠. 자, 누군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은 추상지일까요? 구체지일까요? 그렇죠.
구체적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금이라든지 설계도서 이런 것들이 이 실시계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실시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만들고 나면 이 실시계획을 제대로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가를 하고 인가된 내용을 만다 고시를 해줄 겁니다. 실시계획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인가되고 나면 그죠? 우리가 진짜 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실시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드디어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 들어가니까요,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현재 우리 법 제도 안에서 허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 혼용 방법이라고도 있는데, 수용과 환지로 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수용해서 신도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환지로 들어가게 되면요, 환지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만들고 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요, 환지 계획은, 환지란 말은 토지를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환지라 그럽니다. 환지. 그리고 그 토지를 토지로 바꾸어 주기 위한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 불러요. 요 환지 계획을 만들죠. 그러면 요 계획대로 나중에 토지를 우리가 토지로 바꿔주는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준 계획대로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전반적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6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뭘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죠. 어디가 신도시가 될지. 그죠? 우리가 분당이라고 했을 때 분당 전체가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섹터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섹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이 계획이 시행자가 만드는 시행자 혼자의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겠죠. 인가를 받아요. 인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사업을 마음 된다?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실시하면 되겠죠. 그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환지가 있고, 수용 방식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환지 방식은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꾸냐면 원 소유자에게 바꿔주겠죠. 그러면 원 소유자에게 우리가 바꿔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 나중에 실제로 소유권을 바꿔주면 됩니다. 넘겨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뭐한다?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전반적 용어는요, 거의 국토계획법 용어를 90% 다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용어를 배우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만 쓰는 특이한 용어들이 몇 개 있을 뿐이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킹해 두시면 큰 무리 없이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법에서만 쓰는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도시개발법의 주요 용어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이죠. 별거 없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뭐 된 곳, 지정된 곳입니다. 지정된 곳. 지정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보죠. 신도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분당이면 분당 어디서 어디까지, 평촌 신도시면 평촌 어디서 어디까지, 일산이면 일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죠? 부산 해운대 신도시면 해운대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려는 곳의 위치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걸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해서 일하는 사업, 이 사업들을 갖다가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래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용어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도로를 만드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죠. 신도시를 만드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집역에 있는 개발사업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이 무슨 사업인가요?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했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포인트가 어떤 글자가 포인트냐면 무슨 사업이에요? 계획 사업이죠. 성계획이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무슨 계획을 만듭니까?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성계획이니까. 항상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에서 배우는 일진의 차이가 국토계획부에서도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은 성계획 아래서 우리가 국토를 맞아 이용을 하자. 그래서 적극적 이용이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신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를 다시 재창조하는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이죠. 이렇게 해서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그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이걸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시계획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시계획은요, 별게 아니고,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하기 위한 계획이죠. 추상적이지 않겠죠? 구체화됐겠죠? 뭔가 실제 실현시키는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현장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시계획이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각 부문별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 도서, 자금,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공사 실행 계획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실행하는 계획, 실시하는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정비 사업에 가면 사업 시행 계획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 가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실시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이 이제 끝났죠. 그러면 사업이 실시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됐는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검증하는 것을 뭘 한다고 얘기한다? 준공검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 무슨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이, 그죠? 원래 설계 도면대로 잘 우리가 지어졌는지, 감리는 제대로 됐는지, 이 건물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요,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우리가 건물을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요. 주택법에 가면요, 건축 허가가 아니고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성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적인 측면은 거의 유사한데 각 법별로 쓰는 표현들이 조금 달라요. 공법이 조금 짜증나면서도 공법이 이렇게 한 방에 와닿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말들을 같이 써주면 좋거든요. 실시계획,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다른 법에도 같이 써주면 되는데 정비법에 가니까 실시계획을 사업시행계획,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죠. 정비사업에 가면요, 재개발 재건축은 준공인가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법에 가면 사용승인, 주택법에 가면 사용검사.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표현을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실 때는 많이 헷갈리는데 이걸 보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계속 시험 치다가 계속 헷갈리겠죠. 그래서 수시로 각 법에서 쓰는 표현들을 갖다가 수시로 눈으로 좀 익혀두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책이 읽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계획과 준공검사.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각 법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착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에서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끝났죠? 그럼 역시 뭐 한다?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우리가 착수할 때는 뭐 합니까?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실시하죠. 실시했다가 끝났죠. 그러면 둘 다 뭐 한다?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실시계획을 안 한다고 했죠.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가 아니고 준공인가라고 표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요. 완공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고요.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하는 거 받고 끝나고 나면 사용 검사라는 거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씩 표현이 달라지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면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이 법조문의 표현인데 사용 검사란 말을 표현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란 표현을 써도 되고 준공 인가란 표현을 써도 의미는 다른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 쓰는 표현이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다 알고 있지만은 그죠? 건물이 완공됐다. 그러면 야 준공인가 받았나? 준공검사 받았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사용 승인 받았나?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가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모아들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쓰이구나 법에서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실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여러 번을 갖다가 써보면서 외우는 게 있고요. 자꾸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앉은 단계에서 외워봐야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유용하냐면 여러 번 보시는 거. 여러 번. 그죠? 한 10초 정도 시간 내가지고 쭉 읽어보고 잊어먹고 그 다음에 또 10초 정도 시간 내가지고 쭉 읽어보고 잊어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10번 이상을 보신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감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지란 말이 나와요. 원형지. 요걸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원형지란 말이 있습니다. 원형지. 자, 뭔 표현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 여기 저 푸른 초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를 수용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택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요 토지들 A-1블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근데 원형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중에서 일부 토지를 3분의 1입니다. 요렇게 주는 겁니다. 요렇게. 뭐인 상태로서? 저 푸른 초원인 상태 그대로 주는 걸, 즉,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라고 해서 원형지라 불러요. 원형지. 그러니까 주 기반 시설인 도로는 닦아주는데, 그죠?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 형태로 그대로 주는 토지를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장점이 있다 그러면 싹 밀어버리지는 않죠. 여기는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는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원래 형태를 그대로 줘버리니까 개발의 다양성이 있겠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잘못 개발되면 신도시 안에 있는데 너무 다양하게 잘못 개발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가격이 싸다. 고로 아무한테는 준다 안 준다. 아무한테 줘버리면요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공공사업 주체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다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들 때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게 원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선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초적 기반 시설은 갖추어져요. 하지만 부지 정리 등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미개발 상태의 토지, 미개발 상태의 토지니까 토지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토지 원가가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죠?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 즉 개발에 뭐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형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가 나왔습니다. 환지. 자, 환지가 나왔는데, 자, 환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마 수용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건데, 수용은 우리가 토지를 뭐 해버립니까? 돈을 주고 토지를 강제 매수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되팔아버립니다. 환지는 글자 그대로 환자가 바꿀 환자에 우리가 땅지자를 쓰잖아요. 그죠?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설명 잠시만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런 저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죠? 이렇게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죠? 소유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또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지고, 이런 형태의 토지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봤던 방식대로, 그죠? 지역은 똑같겠죠. 면적도 동일하겠죠. 여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시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수용 방식은요. 여기에 있는 토지를 전체를 갖다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이 토지를 갖다 만다 매각을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수용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는 뭐가 환지냐면 환자가 무슨 환자입니까, 여러분? 바꿀 환자를 쓰겠죠. 그죠? 바꿀 환자. 환지는 환자가 무슨 환자를 쓰면 바꿀 환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땅지자. 그래서 효용이 지금 보시면 기반 시설도 안 거쳐져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효용이 떨어져 있는 토지가 있겠죠. 효용이 어떻습니까? 정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형규용이 정진된 토지로 만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뭐로 바꿔줍니까?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환지로 불러요. 자, 여기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의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갑이 여기에 1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환지에 효용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울퉁불퉁하고. 그런 토지를 갑에게 여기에 있는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갑에게 1번지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예요. 그러니까 수용은 토지를 갖다가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일괄 수용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죠. 그 다음에 A-1, 2, 3, 4, 5블록으로 잘라가지고 이걸 매각을 합니다. 주택공사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택공사를 갖다가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이 토지를 비싸게 팔아버리니까 땅 장사한다라는 비판을 갖다 때로는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환지는 그런 게 아니고 원소유자들이 있겠죠. 원소유자. 여기에 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길쭉한 모양의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마른 목골 모양의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원소유자에게 바꾸어 주는 겁니다. 바꾸어 주는 거. 교환해 주는 겁니다. 교환해 주는 거. 그러면 바꾸어 줄 때 원래 갑이 1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지보다도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작게 주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원래 토지보다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작게 줘요. 이렇게 250제곱미터로. 왜 이러니까 환지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공사비를 뭐로 부담을 하냐면요. 돈으로 내는 게 원소유자들이 돈으로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니고, 그죠? 뭐로 낸다? 토지로 냅니다. 토지.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사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작게 받죠. 두 번째는 환지가 되기 전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기반 시설로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토지가 경지정지도 안 돼 있고 엉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토지가 있었는데 환지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니까 도로가 이렇게 빵빵 뚫려버립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겠죠.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역시 원소유자들이 토지를 바꾸어주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비용도 누가 내는 게 맞아요? 내가 내야지, 내가. 그죠? 그래서 공사비도 내가 내야 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것도 부용 부담을 누가 한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원래 환지가 되고 나면 환지구역의 전체 토지 면적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은 각 소유자들이 받을 토지 면적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많이 됐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부담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토지를 부담하는 뭘 말한다? 비율을 말한다.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부담률이 50%다라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도 얼마를 작게 받아요? 50%를 작게 받아요. 얼마 작게 받는다고요? 50%.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내가 환지가 되기 전에 토지가 1번지 500제곱미터 토지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50%면요. 나는 나중에 환지가 끝나고 나면 그죠? 받을 토지가 얼마 된다? 50% 줄여서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토지 부담률을 부르고 토지 부담률이 50%면 절반이 이제 깎이는 겁니다. 얼마? 250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지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에 내 토지가 5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그 토지 일부를 이래 작게 받잖아요. 그죠? 작게 받고 작게 받는 이유 중에서 일부를 갖다 뭐로 충당한다고 했습니까? 환지 공사비로 충당한다고 했죠? 공사비로 일부를 줘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의 일부를 갖다 공사비로 일부를 갖다가 시행자에게 제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런 토지를 쫙 모아보니까 어떤 형태의 토지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만큼의 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의 토지가. 그럼 이만큼의 토지를 갖다가 비용으로 공사비로 받는 거예요. 공사비로. 뭐로 한다고요? 공사비 명목으로 이만큼을 시행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이만큼의 토지를 받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져갑니까? 아니죠. 이거 갖다가 뭐 한다? 매각을 해가지고 이걸 팝니다. 팔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이 돈을 공사비에 충당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비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불러요. 채비지. 그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죠? 공사비가 충당이 될 건데 그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우리가 토지를 채비지,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 자, 요 관련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입니다. 환지란 것은 토지로 많은 거다. 바꿔주는 겁니다. 효용이 감소되어 있는 토지를 효용이 정진된 토지로 만다. 바꿔주는 게 환지죠. 바꿔주다 보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도 많이 받는 게 상식, 작게 받는 게 상식, 작게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작게 받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이 50%면 50% 작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게 받을 때 작게 받는 것의 일부를 갖다가 뭐로 내놔야 돼요? 비용으로 내놔야 되겠죠. 공사비로. 공사비에 충당하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채비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관련 용어를 한 번 더 볼게요. 환지 방식이 나옵니다. 환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바꾸어서를 한자로 쓰면요. 그게 환이에요. 환. 바꿀 한자를 쓰니까. 바꾸어서 주는 행위를 말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수용 방식이 돼요. 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원 소유자에게 바꾸어주는 행위로 누구한테 바꿔준다고요? 원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이전 토지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을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환지입니다. 그럼 환지를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용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수용의 장점은요.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 한 다음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토지를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은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사업을 한 명이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일괄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죠? 굉장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환지는요, 토지로 바꾸어 주는 거. 누구한테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원 소유자에게 바꾸어 주잖아요. 그죠?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 조합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 기간이 좀 길어요, 이게. 반면에 수용의 단점은 뭐냐면요.
토지를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 한 다음에 공사해가지고 택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의 장점은 사업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보상금이 한 방에 엄청난 돈이 풀립니다. 어떤 데가 몇 천억 내지는 조 단위 돈이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가냐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 자금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지는 단점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다툼의 소지가 바꾸어주다 보니까 누구는 좋은 거, 누구는 나쁜 거,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더 받고라는 분쟁이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시끄럽겠죠. 반면에 단점은 돈이 풀리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기 자금화될 우려가 없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환지의 단점이 수용의 장점, 수용의 단점이 환지의 장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환지 바꾸어주는데 입체적으로 바꾸어주느냐, 평면적으로 바꿔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는요,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주면 이걸 평면 환지라 부르고 입체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를 준용하냐면 건물을 지어서 주면 이걸 입체 환지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입체 환지는 뭘 지어주는 거냐면 아파트로 바꿔주는 것을 입체 환지라 부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택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단계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인데 때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아파트를까지 지어서 주는 경우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입체 환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입체 환지다 부릅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다가 이전하는 방식, 토지 대신에 토지를 면 이걸 평면 환지라 불러요.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아파트죠? 아파트로 바꿔주면 이걸 뭐라 한다? 입체 환지라고 부릅니다. 입체적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원래보다 많이 받아요? 작게 받아요? 작게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비율로 나타낸 것을 토지 부담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지 계획구역 안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기존에 없던 공공시설의 설치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원래 소유하는 면적보다도 환지된 이후에는 각종 비용이나 공공시설 설치로 토지를 적게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각종 비용 때문에 그 종전 대비해서 감소한 면적을, 그죠?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각종 비용과 공공 설치로 인한 부지에 충당하고 남은 토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그러니까 원래 1000이었죠? 근데 얼마나 받았나요? 500을 받았죠. 500을 작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면적보다도 토지가 감소하는데 감소한 것을 우리가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가 감소했기 때문에 토지 부담률은 5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 채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 한다?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비용으로 대체하는 토지.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충당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죠.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토지를 새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자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받습니까? 토지로 비용을 내요. 토지로 비용을 조금씩 내잖아요. 그죠? 그 토지를 모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대파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소유자에게 받는 토지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이래서 이걸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채비지를 받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승인하는 소유자에게 채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대팝니다. 그럼 돈 들어오죠. 그 돈을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류지란 말이 나왔네요. 보류지는 글자 그대로 보류한 토지, 보류, 남겨진 토지를 뭐라 그런다? 보류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나면 아무한테도 안 주고 토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냐면 이 정비사업에도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토지를, 이만큼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야, 너는 소유권이 애매하니까 나중에 소유권을 갖다가 토지로 못 바꿔 주겠는데 라고 했어요. 못 바꿔 주겠는데 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겠죠, 그죠? 다툼이 생기겠죠. 근데 소송의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게.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소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토지를 싹 다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갑이 A가 승소를 해서 승소해 가지고 토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토지 줘 라고 하니까 토지가 없어. 이미 다 배분 다 해버리고 그리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승소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툼이 생긴 토지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디에도 그러냐면요. 정비구에 가도 재개발 재건축구에 가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가 건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송들이 막 진행이 되고 나는 조합은 이다, 아니다,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다툼들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파트를 지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버리고 일반 분양까지 끝내버리고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 안에서 일부 토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둔다 뭐라고요? 보류했다라고 해서 뭐라 그런다? 보류지다입니다. 보류지는 글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토지를 남겨둔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보류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학격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 노인정, 마을회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남겨둔 토지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경로당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남긴 토지를 보류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환지를 미리 정해주는 걸 예정지라 부르고 왜 미리 정해주냐면 환지받은 토지를 처분은 못하는데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권능이 있잖아요. 그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인데 처분은 안 돼요. 처분은 안 되는데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게끔 남겨준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환지 예정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예정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미리 쓸 수 있는 거나 즉 사용 수익의 권능을 주는 것을 예정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 예정지란 말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사용 수익의 권능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다. 사용 수익의 권능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될 때 종전 토지된 권리는 환지 처분이 있어야지 그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 기간이 좀 길어요. 장기간 소유된다면 종전 소유자가 그죠? 장기간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과 수익 권능을 미리 줘가지고 환지를 받은 것처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더라?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해요. 환지 예정지란 말이 나오면 뭘 준다고요? 사용과 수익. 처분은 안 줍니다.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 주의 용어인데 정비법 용어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